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워낙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불과 1년 전에 봤었던 이제 예상했었던 2023년은 누가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었어야 정상이고 이에 따라서 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죠. 경기 침체라는 어떤 얘기는 전혀 지금 들리지 않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장을 좀 안 좋게 봤던 비관론자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나의 뷰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또 월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설명드렸던 뷰는 그대로입니다. 뭐 저는 1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 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뷰를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못해도 일단 1월 달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뭐 1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그 사이트를 유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 출연에서 강세장이 온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뷰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럼요. 오히려 뭐 지금 또 말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은 아무런 어떤 힌트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시장이 또 알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시장은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 어, 뭐 아예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뭐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뭐 3월 달 이건 진짜 좀 오버인 것 같고요. 빨라봤자 저는 3분기, 4분기, 4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어,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중간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앞으로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굳이 금리 인하를 지금 실제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워낙 다 좋잖아요 지금. 그 기존에 설명드렸던 그 뷰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은 할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 내년 4분기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네, 상승장도 이어지고 딱히 어, 금리 인하도 안 할 것 같고 음, 물론 중간에 뭐 1, 20%대의 조정은 있죠. 뭐 항상 네.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서도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기마다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번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조금 조정받으면은 뭐 이거 시장 끝났다, 뭐 음, 상승장 끝났다, 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때 나오는 어떤 경제 지표를 또 나쁘게 해석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분명히 멘트를 할 텐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어도 그거보다 결국은 더 많이 오른다. 그럼요. 그렇군요. 그 금리 인하가 막상 발생이 되면요. 네. 그때는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말해서요. 네. 그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유가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잖아요. 네. 국제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CPI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길 바랬죠. 근데 최근에는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건 침체에 대한 신호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관련 지표는 딱 중간값 이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금리 인하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 그것만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뭐 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이 피벗이라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피벗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의미를 하는데 전략을 완전 바꾸는 거죠. 금리 인하를 의미를 하는데 피벗이라는 거는 연준이 항상 사실 시장은 자기들 바란 대로 했지만 연준은 그동안 이제 피벗을 했거나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점을 보게 되면은 항상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항상 피벗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 주식시장을 위해서 있는 집단은 아니죠. 무조건 경제 상황을 위해서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 싶을 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굳이 내년 4분기까지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내년에 굳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근데 뭔가 먼 미래를 보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살 때는 그냥 금리 인하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그때쯤 되면은 뭔가 연준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날리면서 그때 나온 경제 지표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잠깐만 생각해보자. 그럼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해라 돈풀어라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금리 인하를 또 이 침체가 다가왔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네. 막상 그때쯤 되게 되면은 시장에 눌림 현상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침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항상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오히려 그 눌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항상 있는 건데 그럼요.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주식을 매도할까 그거보다는 더 살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네요. 우린 이미 뭐 1, 2년 동안 그걸 많이 겪어왔으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고 막 지쳐 있을 때 그죠? 네,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이미 많이 겪어왔으니까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기 조정이 왔을 때요, 좀 어느 섹터, 어떤 주식들을 좀 좋게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항상 지금 보면은 뭐 MSCI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었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10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없었거든요. 10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딱 보는 우리나라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IT예요. 삼성 SDI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뭐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외국인들이 새로 뭔가 펀드가 조성이 됐고 그 펀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벤치마크 지수라는 거는 정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MSCI 이 인덱스를 이용하는 펀드가 전체 전 세계 펀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를 매수한다 했을 때 그럼 뭐 사지? 삼성전자 일단 사. SK하이닉스 사. LG화학 사. LG엔솔 사. 삼성 SDI 사. 포스코홀딩스 사. 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옆에 퍼센티지가 쫙 나와 있어요. 거의 그대로 맞춰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거기 안에 있는 라인 내에서 투자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건가요? MSCI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링크 보내드리고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한국 그 인덱스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네. 기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히트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머징 마켓 지수, 프론티어 지수, 선진국 지수가 이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머징이기 때문에 이머징 클릭하면은 이게 아시아 뭐 각 지역별로 다 나와 있고 아시아 클릭하면 이제 거기 아시아 쫙 이머징 국가에 포함되는 아시아 기업들이 국가들이 쫙 있죠. 그래서 거기 코리아를 딱 클릭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밑에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되는 기업이 101개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탑 10 정도만 이제 소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탑 10 정도 기업만 보시면은 아마 되게 편하게 쉽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의 잘 알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형 수출주 네. 같은 거. 그렇군요. 실제로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벌써 네. 76,0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어느새.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그 고점에 사서 물렸던 분들이 계속 물탔더니 이제는 드디어 수익권에 들어왔다고 그렇죠. 기뻐하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웅달책방 보시고 저는 사실 그동안 계속 삼성전자 맞아요. 누를 때마다 매수, 사라. 네, 누를 때마다 매수. 이거는 뭐 그냥 뭐 적금 생각하시고 오히려 적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누를 때마다 매수. 그리고 당분간은 한 1, 2년 동안은 그냥 배당만 받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는데 아마 물타기를 잘 하신 분들은 단가가 그만큼 떨어졌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항상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나라 사게 되면은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삼성전자가 맨 위에 있고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 돼요. 35%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억을 투자하는 펀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1억을 투자할 거야.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삼성전자를 3,500만 원에 사버리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워낙 거함이기 때문에 시총 1위 기업이었기 때문에 방향 전환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방향 전환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랑 좀 비교했을 때는 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개는 사실 되게 매력이 다르죠. SK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 위주로만 되어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다 하잖아요. 반도체도 하고 뭐 파운드리도 하고 디램도 하고 뭐 제품도 TV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정말 다양한 걸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업종 내에 있긴 하지만 좀 이제 실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품목은 삼성전자가 훨씬 넓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딴 거 모르겠고 반도체만 집중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는 SK하이닉스 나쁘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반도체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뭐 삼성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반도체 말고 나머지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휴대폰도 잘 안 팔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휴대폰 사업보다 지금 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24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기대치만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왜?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니 명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뭔가 딱 봤을 때 삼성전자 하면 전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워렌 버핏은 막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근데 삼성은 반도체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반도체의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또 좋게 해석하는 분들은 나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엮여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오히려 삼성전자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서 좀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만 원웨이 가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더하기, 뭐 디램 반도체, 뭐 또 파운드리 더하기, 뭐 이런 것들, 휴대폰 더하기 이런 거 원하시면은 삼성전자 괜찮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항상 삼성전자를 그냥 사놓고 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좀 불안한 게 네, 또 이렇게 하다가 언제 또 꺾여가지고 네. 한 또 2년 3년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한 1년 2년 버티다 보니까 힘들어서 네, 그냥 본전만 챙겨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매도를 좀 하면 좋을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 삼성전자 여러분들 20만 원 가니까 버티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20만 원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8만 원대 올라갔고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간다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00% 수익률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참 스타일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종목 오히려 지금 소부장, 중소형 소부장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몇 번 거래하면은 같은 기간 동안 삼성이 뭐 1년에 100% 오르겠어요. 얼마나 오르겠어요? 사실은 거함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매수 한 30% 먹고 40% 먹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투자 금액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 쪽에 집중하고 싶다. 나는 그냥 뭐 은행에 넣었을 때 뭐 1년 이자 뭐 많아봤자 2, 3%인데 삼성전자 한 2, 3년 놔두고 100% 수익이면 땡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에 따라 참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근데 오히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이걸 종목을 교체하셔가지고 딴 쪽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삼성전자도 전고 좀 뚫을 수 있어요. 좀 그렇다 봐요. 와 그래요. 네. 이번 사이클에서요. 이번 사이클 뚫을 수 있을 거 봐요. 네. 근데 뭐 조정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승 분위기를 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중간 쉬어가는 시점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분위기는 확실히 잡긴 잡았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2, 3년이면 이게 앞으로 상승 사이클 한 2, 3년 되는 건가요?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보고 있어요. 오. 2년 정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네. 그 분위기에 조금 이제 휴대폰까지 잘 살아나게 되면은 아주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에 좀 많이 호의적이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좀 비교했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더 탑픽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HBM 때문에. HBM 때문에 네.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세니까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삼성은 또 재밌는 게 이제 휴대폰에 갤럭시 S24에 인공지능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AI 이 부품이나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자임과 동시에 공급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매력을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단가도 사실은 좀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좀 뭔가 움직임이 하이닉스는 팍팍팍 좀 나와주잖아요. 네. 오히려 진짜 나는 반도체 원웨이 나는 업종을 나눠서 투자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업종 무슨 업종 해서 업종을 나눠서 투자해. 난 반도체 업종 투자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낫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뭔가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낫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사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두 개 다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매력이 워낙 다른 기업들이가지고. 그냥 5대5로 모르겠다 하면 네, 그렇죠.
그 HBM 얘기가 나와서 네.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온디바이스 얘기가 막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되나요? 벌써?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결국은 온디바이스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하드웨어에다가 갖다 씌우는 거잖아요. 음. 부품에다가 올리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사실 거의 뭐 외부로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띄워버린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온디바이스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제 클라우드가 끊겨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온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가 끊겨도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저는 그 두 개 중에 뭘 투자해요, 뭐가 좋아요 이것보다는 그 두 개는 저는 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려면 두 개 다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온디바이스라고 하니까 기기에다가 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될까? 그러니까 용량도 그렇고 네. 뭔가 이렇게 무거워지고 네.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네. 원활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당장 어느 정도 기술이 진전이 됐는지 좀 보긴 봐야 돼요. 저도 사실 똑같은 걱정을 하긴 했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그것도 기술의 발전과 발달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근데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쪽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이게 막 돈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AI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AI도 지금 이제 막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보지라는 게 확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오히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온디바이스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뭐 온디바이스 AI까지 좀 고려하면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AI를 하는 기업이 이거 좀 해줘, 뭐 HBM 좀 우리 좀 줘 그러면 알았어 만들어서 주면 끝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면 또 내가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그죠. 삼성전자는 좀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와, 삼성전자 정고점 넣으면 진짜 우리나라 분위기가 많이 확 바뀔 것 같은데요. 진짜. 완전 달라지겠죠. 게다가 네. 또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가 풀린 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니까 부자분들이. 그렇죠. 이게 50억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50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달라지죠. 원래 저는 뭐 30억까지만 바뀌어도 되게 많이 바뀔 거다. 왜냐면 10억에서 30억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50억이면은 이게 원래는 100억이었다가 2013년도부터였나?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 낮아지는 수치가 낮아지면서 10억까지 된 건데 이게 다시 역행해서 50억으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그리고 어떤 성질이나 특성 같은 걸 완전히 바꿨다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진짜 시총 큰 종목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미국 주식도 좀 한번 여쭤볼 네. 게 AMD도 네. 요즘에 무슨 반도체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에 한 10%만 갖고 오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또 되게 많이 잘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인텔도 뛰어들고요. 엔비디아의 그런 아성을 네. 두 AMD나 인텔이 뭐 따라잡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상? 일단 걔네들이 얘기한 거는 네. 10%만이라도 가져오겠다. 어, 10% 가져올게 이게 아니고 10%만이라도. 조금 뉘앙스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은 경쟁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원래 그 우리가 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 붙으라고 하잖아요.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네, 맞아요. 그냥 우리가 떨어지는 그냥 일상적인 콩고물은 뭐 1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부자 옆에 떨어질 콩고물은 10,000원, 10만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라든지 사실 엔비디아는 물은 들어오는데 논은 적고 싶은데 뭔가 계속 막혀있는 느낌이죠. 중국에 팔면 매출이 엄청 늘 텐데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틈을 좀 많이 뭐 좀 파고 들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나 카테고리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지만 10%? 글쎄요. 10%가 될까요? 저는 이게 단기간 내에는 될 거라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그들의 목표인 거죠. AMD의 목표. 엔비디아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 제스당이면은 전 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지금 뭐 로비가 잘 안 된 건지 미정부에서는 계속 중국한테 팔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팔지 말라고 이제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 네. 그 예전 모델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제재 규제를 벗어난 제품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걸 팔려고 중국한테. 근데 그거를 또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 입맛에 맞는 미국 정부가 제재를 거는 걸
피하는 그 입맛에 맞는 제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되지, 제품 좋지, 그리고 수요 충분하지.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당분간은 거의 뭐 이쪽 그쪽 라인에서는 좀 넘사벽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대주주 양도세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네. 그거 2차 전지 섹터는 수혜를 네. 못 받는 건가요?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주가가 그래도 네. 하락을 하는 것 같아.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2차전지요. 네. 근데 2차전지도 좀 숨통은 튀게 해놨죠. 음.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만 2차전지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전 2차전지를 계속 버티시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점에 물리시는 분도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제가 물타기.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비중이 낮다라고 물타기 가능. 그리고 주식하면서 마이너스 30% 40%는 일상이다. 네. 일상이라고 생각해라. 그게 네. 팩트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곧 딱 걸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게 50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유로워졌죠. 굳이 올해 안 팔아도 내년에 팔아도 뭐 굳이. 근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2차 전지는 지금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것 같아.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것 같아. 지금 뭔가 리튬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원자재 가격들도 좀 안정을 찾는 느낌이고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틴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나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거래대금도 좀 줄고 있나요? 공매도 거래되고요. 공매도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보니까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위주였고 이게 버티더라고요. 지금 버티는데 못 버티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버티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의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기관들이 2차전지 많이 때리잖아요. 말로 네. 말로 리포트를 많이 때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진짜 겁먹고 이제 진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걔들이 공매도 처럼 물량이 땡큐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지 않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산업을 좀 잘 보신 다음에 버티거나 아니면 투자를 더 해버리면 기관은 와씨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들도. 네.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잡아서 만약 올라간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기관 거래량 늘고 공매도 쇼커버링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기관 쇼커버링이 별로 안 보여요.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쇼커버링이 좀 나오는 네. 조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주가 올라가죠. 주가가 네, 오르고. 주가 반등으로 인한 쇼커버링. 원래 쇼커버링이 발생하는 이유가 숏은 어쨌든 주가 하락할 거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치는 거잖아요. 주가 하락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 청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네,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이제 밀릴 만큼 밀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으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관들은 안 되겠다. 외국인들이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걸 엄청 사는데 네. 2차전지 주식들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일단 2차전지는 지금 뭔가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정말 간단해요. 걔들 투자 방법은 사람이 찍어서 매수 하는 건 별로 없고 진짜 기계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이런 것에 따라서 보통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되게 기계적이거든요.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2차전지 주식이 많진 않아요. 뭐 LG화학은 아니죠. 뭐 물론 이제 지분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삼성 SDI, LG엔솔이 이제 올라왔고 그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도체, IT 그리고 포스콜린스가 오히려 위에 있고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2, 3위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결국에 기관은 또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럼 개인들밖에 안 남는 거네요. 개인들 사실 지금은 2차전지 쪽은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엔솔이 없었어요. 10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더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다? 담아야 되는 거죠. LG엔솔 같은 애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상장한 지 3년 됐잖아요. 2020년도 1월 달에 똥을 던졌죠. 우리나라 등에서 똥을 던져 물적 분할. 네. 정말 LG화학 주주들 진짜 무시한 처사. 정말 지금 봐도 막 이게 돌아가는데 2020년도 1월 달에 LG엔솔이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에 완전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2020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거의 피크 최악의 시기가 2020년 3월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완전 2020년 날려버린 거죠. 완전 연말까지.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뭐 LG엔솔 기업만 봤을 때는 그거 시작이 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 말고는 기업에 대해서는 건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거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 10군데 중에 9군데를 뭐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수주 잔고가 500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LG엔솔은 장점 중에 하나가 특허가 많아요. 그 특허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라이벌 기업들이 싫어하죠. 새로운 어떤 배터리 기술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그런 LG엔솔이 10위까지 올라왔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2차 전지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또 개인이 던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기관의 어떤 이제 매도로 인한 쇼커버링이잖아요. 네. 기관이 좀 힘들게 만들어서 쇼커버링을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외국인들이랑 같이 가자 한동안은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네. 야,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외국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나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훨씬 더 낮은 수익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뭔가 좀 잘 같이 공부하면서 좀 버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지수에 네. LG에너지솔루션이 10위까지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어. 모건스탠리에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올리는 건가요? 그 기준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는 거네요. 없었어요. 원래 LG 화학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LG엔솔이 지금 우리나라 시총이 5위 그래도 탑에 있는데 왜 10위권도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LG 화학은 있었거든요. 한 5, 6위권 왔다 갔다 해요. 포스코일테스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얘네들이 LG 화학 안쪽에 LG엔솔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기간을 보는 건가? 네. 상장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냐면은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따라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데 LG엔솔이 없다. 네. 근데 설마 얘들이 바보같이 LG 화학에 생각하고 있겠냐? 아니다. 나와 있다. 분명히 밑에 어디가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딱 눈에 띄는 이제 10위권에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들의 이제 입질이 시작될 수 그럴 것 있다.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총 순위랑 거의 맞춰져야 돼요. MSCI 이 순위가 그렇죠. 코리아 인덱스 순위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맞죠? 근데 그 밑에도 이제 지금 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있지만 되게 안 맞아요.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랑 MSCI 코리아 인덱스 1위부터 10위가 잘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총 순위는 위에 있는데 MSCI 순위 밑에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LG엔솔이 저 위에 있는데 LG엔솔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10위라고 올라오겠네? 그럼 이걸 누가 올리겠어요? MSCI는 외국인들이 올리는 그죠? 거죠. 그렇게 올리는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막 그런 세부적인 거는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한다면 어차피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뭐 기간도 있을 거고 뭐 실적이나 미래 성장 다 고려해서 그게 순위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시가총액법으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딴 거 모르겠고 시총 15위권 밖에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투자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시가총액 밑에 있다가 그 매일매일 시가총액 순위를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엑셀에. 그랬다가 딱 시총이 바뀌는 기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다가 10위였다가 14위, 13위로 올라왔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거는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그리고 거의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반대로 떨어지는 기업이 있으면 이제 그건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런 어떤 투자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과 비슷하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이용하면은 LG엔솔은 이제 올라왔고 10인데 인덱스 내에서는 근데 순위는 저 위에 있다. 시총은 저 위에 있다. 그럼 이게 맞춰지겠죠. 조금만 더 버티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봐요. LG엔솔 사실 LG엔솔 하면은 딱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진짜 정말 못할 짓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만 제외로 사실 상장할 때 그냥 인적 분할 한번 해서 LG화학주들한테 물량 좀 나눠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인적 분할이라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물론 이제 자기들이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뭐 그건 이미 3년 지난 얘기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LG엔솔만 봤을 때는 딱히 나쁜 건 없죠. 그렇군요. 그 전기차 수요 둔화 네. 그게 우리나라만 좀 해당되고 미국은 잘 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저 지난번에 한번 자료 한번 보여드렸죠. 아.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니까요.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갑자기 수소차익 툭 올라오잖아요. 근데 뉴스들은 진짜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맞아요. 올려드렸던 자료들 보면은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표준 이제 정도도 못 올라왔고 중국은 저 위에 있고 네. 전기차 보급률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만 맞춰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훨씬 더 높은 판매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저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좀 뭔가 안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소차 얘기가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차도 결국은 지금 인프라가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에 영향 주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수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수소 어디서 충전하려고? 사실 전기차는 그냥 집에서 이거 껴도 되긴 되지만 가능하죠. 수소 어디서 하려고요? 저는 진짜 이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사실은 수소차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 수소차 관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최근에 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 그 대체하는 것 뿐이지 이게 대세가 길게 아니다.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2024년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국내에서도? 전기차요? 네. 국내 전기차 사실 저는 최근에 국내 전기차의 기술이라든지 이게 좀 그게 기사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급발진, 화재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비가 새는 것도 있고 물이 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이 전기차 국내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또 사실 이게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싸게 팔아서 될 국가가 있고 싸게 팔아서 안 될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싸게 팔면 팔리기야 팔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게 뭐냐면은 리미티드 에디션. 그죠? 많지 않은 오히려 생산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열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산량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조금 문제도 있잖아요. 또 보조금을 전기차 사실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의 판매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대도 말씀드렸었지만 2025년도쯤 되면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 비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지기 때문에 네. 한 1, 2년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전기차 기업들은 주가 저 위에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반영 또 되면은 진짜 내년부터 꿈틀꿈틀 거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때쯤 되게 되면은 이미 초창기에 전기차 샀던 분들 배터리 교체 시기 아마 지났을 거고 LFP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재생이 되니 안 되니 말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바퀴 돌았을 거고 전기차도 이런저런 어떤 시행착오도 겪어가지고 앞으로 2년 후니까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그때쯤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전기차 나쁘지 않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차를 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전기차를 얘기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해? 충전 어떻게 해? 그 불나면 문 안 열린다며 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급발진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급발진이 됐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2025년 그때 네. 이제 보여주신 네. 자료 되게 좋은 자료 그것도 봐도 이제 P 값도 맞춰지고 맞아요. Q는 당연히 느는 거고 맞아요. 거기다 지금 또 말씀해주신 MSCI 코리아 인덱스에 LG엔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전지 대장주가 순위가 올라가고 쭉 올라왔다. 이런 게 겹치면 2차전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네. 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괜찮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2차 전지 업황의 지금 최대의 적은 판매량 감소, 뭐 수요 감소 이게 아니에요. 수요가 진짜 감소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네. 뭐 말수요가 감소된다 했을 때 진짜 적은 수요가 아니고 그런 걸 자꾸 이제 불안하게 심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게 기관이든지 뭐 언론도 결국 이제 기관들이 만든 거겠죠. 그렇군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어떤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외국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안 팔릴 뿐이지 테슬라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테슬라가 뭐 중국에서만 안 팔린다고 하긴 하지만 딴 데도 잘 팔리고 있고 인도량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결국 실적 발표될 때 보면 또 인도량이 늘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그런 기사나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요즘엔 안 그러거든요. 요즘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혹시 그 로봇 네. 섹터도 네. 2024년 좋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네. 자기네들은 이제 전기차보다 네. 로봇 회사라고도 하고 네. 로봇 섹터가 전기차보다 더 커질 거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로봇 섹터도 괜찮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로봇, AI. 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했었을 때 리플이 좀 안 좋은 리플이 많이 달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보지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어. 일론 머스크 밑에 있는 스타링크,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X까지 이 SNS 서비스 S까지 얘를 하나의 뭔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왕국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된다. 이걸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 가지고 연결 하는 세상을 사실 일론 머스크는 바라고 있다. 그 테슬라는 지금 뭐 전기차 판매에 대한 거 가지고 밸류가 짜지지만 결국 언젠가는 테슬라에 대한 밸류를 다시 잘라내 올 것이다. 밸류식을 다시 짜달라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 리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막 스타링크랑 테슬라랑 다른 회사 한다면 다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서로 시너지를 가지는 거죠. 어차피 일론 머스크한 사람 밑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삼성도 이제 이재용 회장님 밑에 삼성전자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방향 로봇에 대해서 사실 로봇 공학자들을 되게 많이 스카웃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제품들은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없는 제품이 나오진 않았어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전 테슬라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뭔가 제품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쫄쫄 입고 나서 댄스하던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어떤 로봇 기업들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거든요. 계속 돈을 붓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경쟁이 되고 경쟁을 넘어설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뭐 택시든지 자동차를 로봇이 조종하는 로봇이 조종하고 거기에 AI가 포함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보고 있고 스타링크로 띄워가지고 이 차의 위치라든지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X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또 연결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합병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봇 관련주들을 봤을 때 테슬라도 그런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기업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먼저 나설 거다. 왜? 투자 안 하고 돈 움켜쥐고 있고 무조건 돈 쥐고 있고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1년 작년 초죠. 그러니까 22년도 초, 21년도 말 그때쯤에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은 경기 침체 다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안 온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죠. 되게 외로운 싸움을 좀 그때부터 하고 있었었는데 진짜 돌이켜보면은 네. 김정인 대표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아 그쵸. 얼마나 알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무조건 이 경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어떻게 하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이 어느 업종에 돈을 푸는지 한번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삼성이 바이오로직스, 삼성이 로봇 이쪽 라인들에 지금 돈을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ING죠. 네. 여전히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다음 지금은 뭐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이미 그거 가지고 실적을 내고자 했었으면 어떻게든 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본 거죠. 지금은 좀 더 발전시키는 게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로봇은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현 대표님께서 진짜 상황이 어려울 때 네.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는데 네. 그 상황에서는 힘드니까 네.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호응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많이 맞으셨던 것 같거든요. 저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비관론자로 살까? 사실 이게 사실 비관론자로 사는 게 진짜 편해요. 왜냐면은 비관론자는 뭐 안 좋을 때 안 좋다 하면은 듣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 보는 그런 네. 거랑 심리가 비슷하죠. 전 보러 갔을 때 사실 최소한 우리는 최소한 본전이잖아요.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그냥 나랑 달라진 거 없어. 근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우리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안 좋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강세론자들은 진짜 안 좋을 때
버티세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 많았었어요. 저도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음. 버티세요. 이겨내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가능하면은 매달 적금식으로 뭐 큰 기업들은 추가 매수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욕하면서 뭐 누군가는 욕하면서 매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네 얘기 못 믿겠어서 안 하겠지만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 잊혀져요.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다들 좋다라고 하고 있고 옛날에 비관론 듣던 사람들도 어느새 이제 강세론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잊혀져요. 뭐 그거랑 상관없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진짜 최근에 2, 3년을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거를 분석을 하고 역이용해서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됐었더라. 제가 작년에도 진짜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작년 연말에 이제 1월 달에 분명히 여러분 23년은 침체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1월 달에 많이 누르면은 그리고 13년도는 중간에 누르면 그걸 매수 기회로 삼으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연말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수 기준으로 맞아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맞아요. 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24년도도 1월 달보다는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1월 달보다 그 12월 연말 지금보다 내년 연말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가 풀렸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상 이제 반도체는 잘 나가고 2차 전지나 테슬라는 약간 횡보하는 네.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전기차, 로봇, 인공지능 핫한 거 다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이런 테마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시기만 조금 언제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너무 또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직신은 또 아니니까 네. 그 기간만 조금 잘 생각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옹달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반도체가 좋잖아요. 네. 전기차는 안 가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대였잖아요. 네, 맞아요. 반대일 때 저는 반도체 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2000전지는 보유하고 그러니까요. 2000전지 팔지 말라고. 왜 네. 파냐고 지금. 네. 조정은 버텨야 된다고. 버텨야 돼요. 큰 수익을 올리려면은 아예 그 사이에 사실 뭐 LG 막 쭉쭉 올라갈 때 막 뭐 에코 쭉쭉 올라갈 때 중간 사가지고 몇백 퍼센트 수익 난 분들은 그냥 그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위에서 물린 분들은 나는 운이 없어. 나랑 주식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적정 시점에 조정이 나온 건데 그냥 그때 정말 맞아요. 운이 나쁘셔서 그때 들어온 거긴 하겠지만 2차 전지는 저는 지금은 조정 뭐 하락세 뭐 추세 전환 이것보다는 좀 좋은 말 그냥 쉼 적절한 쉼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옹달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를 매수했으면 지금 수익이 좋겠죠. 그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반도체는 놔두고 뭐 해야 돼요? 2차 전지 결국은 돌고 돌아요. 이번에 만약 우리나라가 랠리가 나오면은 2차 전지랑 반도체, AI, 이 IT 쪽이 결국은 다 이끌 거라 보고 있어서 2차 전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을 얻었잖아요. 네. 이미. 그럼 답을 얻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돌리면 되죠. 트레이딩 하면 되죠. 그동안 2차 전지 좀 대장주로 포스코홀딩스를 좀 꼽으셨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대장주가 에코프로 머티로 바뀌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와 진짜 한 방 진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대장주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에코프로 워티가. 근데 확실히 최근에는 에코프로 워티를 올린 건 개인 투자들이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기관이고 외국인이 완전 매겨버린 것 같아요. 와, 저 너무 거기에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응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사실 저는 그동안 에코프로 워티에서 처음 상장했을 때 적절한 시점쯤 되면 차익 실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너무 외국인들 기관이 대놓고 깔아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의무 보유 확약도 안 걸어요. 걸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니들 매도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찍어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이게 대장주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수급의 주체 하나가 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보통 주체들이 서로 물량을 넘기거든요.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관은 빼세요. 근데 기관은 빼.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들은 좀 미국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투자은행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자기들 트레이딩하기 바빠요. 트레이딩. 네? 단기 투자하기 바빠요. 지금도 보면 IPO 기업들 뭐 기관들은 물량 기관 공모 해가지고 이제 기관 예측해서 물량 받죠. 걔네들은 지금 이 의무 보유 확약 그 보유 기간을 안 둬요. 90몇 %가 안 둬요. 그냥 공모 받아서 싸게 받으니까 올라오면 우린 내다 던질 거야 이런 애들이거든요. 기관 애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결국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좀 같이 가는 방향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LG엔솔 네, MSCI 12. 네, 올라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목 하나에 몰빵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 하나에 몰빵이 돼가지고 이제 가면은 오히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에 저 위쪽에서 이제 몰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이죠. 아, 내가 차라리 저걸 사지 말고 삼성전자를 샀으면 지금 수익률이 40% 나왔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그때 반반 매수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죠. 좋은 브랜드 가방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다양한 브랜드 가방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네. 그렇죠. 가능하면은 반찬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되지만 맛있는 반찬 여러 개 놔두고 편식하지 않고 같이 먹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 에코프로 머티. 뭐 2차전지나 좀 더 가져올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나 반도체도 가지고 있을래. 삼성전자. 근데 잠깐 난 반도체에 좀 집중하는 게 또 좋은 것 같아.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좀 포트를 쫙 나눠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만일 예를 들어서 A가 빠진다고 했을 때 BC가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얘가 빠지면 난 기분이 나빠지고 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머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분산해서. 네. 아 그렇군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2024년 네. 괜찮은 호재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포인트 두 가지. 전기차로서의 포인트 그리고 중국 경기 네. 개선 기대감에 대한 철강 쪽에 어. 대한 건데 중국은 뭐 여기서 중국 완전 막 갑니다. 뭐 중국 끝났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정말 많은 돈을 붓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항상 그렇게 돈을 많이 부은 것 이상의 오버슈팅을 만들어냈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이 나올 거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라인으로 우리가 좋죠. 게다가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수익이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철강 쪽 업종을 이 철강 쪽의 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 좀 기다려야 되겠다 싶은 게 일본 철강이 치고 올라왔죠. 엔저를 등에 업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엔저 그거 언제까지 가겠냐고. 근데 요즘에 슬슬 얘기 나오던데 엔저 끝날 때 다 간다고. 맞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엔저에게 거의 끝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내년 중반 후반 이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엔저 효과를 얻었던 일본의 사업들도 이제 좀 쉬어가겠죠. 그럼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라이벌이었던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선반영되고 이러면 내년 뭐 한 1분기부터는 좀 네. 꼬들꼬들 거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 지금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좋아. 차트가 후 꺾었다 이 밑에서부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시면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요? 추세하다. 그 저는 와 이거는 진짜 사야 되는데.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네 한 주당. 이게 좀 한 10분의 1 확 떨어지면 진짜 많이 살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가 황제주가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또한 또 100% 수익이 넘어가잖아요. 와. 40만 원대 이제 50만 원대 쓰려나 모르겠네. 오늘 지금 주가를 못 봐가지고 한 와. 50만 원대나 치더라도 그죠 100만 원. 와. MSCI도 지수에 편입돼 있고. 네 이미 돼 있고 그러면 그것도 순위가 오를 수도 있겠네요. 막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가 너무 빵빵해서 위에가 삼성전자, 삼성 그렇구나. SDI의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애들이 위에 있거든요. SK하이닉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순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거기 옆에 보면은 이제 이 구성 비율이 있어요. 구성 비율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 네. 막 1억, 2억 넣고 이런 게 네.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변동성이 야 어렵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이런 건 한 2억도 넣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죠.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그거죠.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해요. 포스코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쵸. 포스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금 좀 있으신데 이제 막 뭐 너무 오르락내리락 힘드신 분들은 그런 종목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이거 작은 종목에 어차피 뭐 수익률이 크다 해도 네. 큰 돈이 못 들어가면은 네. 결국에는 스트레스도 크고 뭐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결국에는 그 절대 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이렇게 큰 종목에 크게 돈 들 수 있는 거는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변동성은 작을 수 있지만 시간만 좀 지나면
큰 목돈을 만드는 맞아요. 거고요. 결국은 선택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떻게 선택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진짜 음. 어려운데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그냥 아.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성격 뭐 이거에 맞춰서 하면 되긴 되지만 뭐 불변의 진리 한 가지는 절대로 종목 하나를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성과가 훨씬 높다. 본업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업도 열심히 하고 주식은 정말 내 인생의 슈퍼 서브 같이 이제 느끼는 게 맞다. 결국 그래야지 오래 투자하고 투자로 진짜 결국 수익 내고 하더라.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포스코홀딩스에 넣어서 확실하게 2배 챙길 수 있는데 맞아요.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다른 데 잘못 투자하다가 돈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자꾸 내 옆에 친구 상한가 먹이 보이거든요. 야 상한가 3번이면 야 그 포스콜리스 야 100%인데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야 근데 황제주라는 표현은 보통 삼성전자에 쓰지 않나요? 100만 원 넘어가는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황제주라 표현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당분간 엄밀히 따지면 황제주라는 얘기 못 듣겠죠. 지금 5만 지금 이게 8만 원인데 이거 100만 원 가면 12배인데 와우 집을 팔아야 하나요? 삼성이 만약 여기서 다시 황제주로 간다.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면 옛날로 치면 한 주당 5천만 원이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진짜. 거의 이거는 뭐 버크셔 A주 반값 정도.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네. 에코프로, 네. 뭐 이런 거 가능해.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통 이제 황제주라 부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죠, 사실은. 뭐 100만 원을 해봤자 사실 거기서 액면분할하면 의미가 없지만 삼성은 사실 50분의 1 액면분할 있잖아요.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포스콜리스. 네. 반도체랑 좀 2차전지 쪽 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또 하나 정도 네. 더 이렇게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뭐 기업 있으실까요? 아, 저 깊게 제가 설명은 못 드리는데 막연하게 그냥 대기업이 많이 건드리는 종목들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이오. 아. 근데 바이오는 사실은 저는 전 잘 안 건드려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바이오에 공부할 정신을 차라리 딴 데로 공부하는 게 전 차라리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바이오 섹터가 또 움직임 재밌어요. 세거든요. 네. 지금 2차전지에 환호하는 분들은 바이오 아마 움직임 되게 좋아하실 뭐 거예요. 루닛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 와우. 와, 듣기만 해도 와우.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합병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기업들, 롯데도 그렇고 많은 대기업들이 바이오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바이오 섹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뭔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나 나는 공부 그쪽으로 잘할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공부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이오. 금리 인하. 네. 영향 가죠. 시그널. 금리 인하 시그널로 이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업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증권주 은행주 빼고 다 사야 되죠. 혹시 하나 아까 IT에 좀 얘기해 주셔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오늘 아까 아침 환경방송에서 카카오 얘기하고 왔는데 네. 저 카카오는 진짜 저는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방송 출연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께 되게 좀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카카오는 답이 없어요. 옛날에 진짜 국민주로 불릴 때 그 주가 급등할 때 카카오랑 지금 카카오는 사실 다른 회사잖아요. 이제 몸에서 영양가가 다 빠져나갔죠. 물적 분할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정말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게 지금 카카오기 때문에 네이버는 오케이. 네이버는 오케이. 네이버는 저는 이제 이제 금리 인하 영향 받을 수 있다. 괜찮다. 근데 카카오도 금리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지금 당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울 거다. 예. 얼마 전에 또 카카오 또 미국 은행 인수하는 것도 엎어졌잖아요. 그래요. 네, 인수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이제 500만 달러인가 그냥 계약 주고 이제 끝난 걸로. 그거 가지고 이제 카카오는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실패했죠. 그렇구나. 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뭐 NH증권, 뭐 H증권 이런 데서는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물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사법 리스크이기 이게 때문에. 뭐예요? 사법 리스크가요? 지금 재판받는 거. 지금 지금 경영자들 다 잡혀서 봤잖아요. 그런 거요. 뭔가 또 조사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구나. 네, 건드릴 수가 없죠. 네. 한동안.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랑 좀 2차 전지에만 좀 집중을 해도 나쁘지 않다. 앞으로. 그럼요. 갈롱미 가고 원래 1등 하던 놈이 1등 하는 거고 뭐 꼴등한 애들이 갑자기 1등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가끔 있겠지만 그건 거의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잘하는 놈이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까지 잘했던 업종을 보는 게 맞아요. 누군가는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이제 내려가고 다른 업종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아, 2차전지를 갖다 너무 전기차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데 과연. 그래서 공부해서 바이오랑 로봇 정도까지도 네.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대표님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 한 1억 정도 네.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지난번에 똑같습니다. 저는 미국 반 우리나라 반. 어, 그리고 미국은 M7은 전 여전히 유효. 아, 많이 올라도 유효. 빅테크. 괜찮다. 예, 빅테크 어. 괜찮다. M7 7개 중에 알아서 5개. 10%씩 이렇게 괜찮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현금은 지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그래서 반도체 하나, 2차 전지 하나. 음, 뭐 반도체 2차 전지를 좀 달리 가죠.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어,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그래서 총 4개. 야, 이렇게 하고 10% 비중으로는 진짜 게임주는 판호가 발급됐다고 하니까 게임주는 좀 별론 것 같고 오히려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고 바이오 비중 좀 올리시고 로봇은 좀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로봇은 좀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어서 10% 실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당장 보이는 게 없어. 당장 그래서 보이는 실적에 대한 부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 비중 남은 거는 이거 괜찮겠네요. 내년 4월달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테마 정선 대박. 10%. 야, 아무거나 무슨 와이브 뭐 플래닛인가? 원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원전 뭐 되게 많죠. 엄청 많죠. 네. 뭐. 근데 10%는 총선 테마 알아서 그냥 그냥 재미로. 재미로 10%좀 날라가도 뭐 네. 나머지에서 다 커버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에겐 도박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작은 돈으로 한번. 재미로 해야죠. 네, 저도 재미로. 장기 투자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음, 저도 이제 내면에 있는 스피릿은 짧은 걸 좋아합니다. 당연히 네. 아니 돈 똑같이 1억 넣어가지고 1억 버는 거 그렇죠. 1년 걸리는 것보다 그렇죠. 한 2, 3일 만에 벌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자제를 하시고 잘 누르셔야지 결국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잘하는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잘하는 놈이 살아남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 살아남는 놈들이 결국 잘한 건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지금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뭘 해도 되는 시장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일단 1월 달까지는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내년 4월 달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죠. 그리고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이 조금 심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갖춰져가지고 우상향은 나올 거예요. 근데 우상향의 각도가 우리나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와. 국내 투자는 계속 그냥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투자하기는 적기 하지만 몰빵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 지금부터는 상대적 박탈감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포트를 좀 나눠서 여러 개 종목을 나눠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업이 바빠서 많이 못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네. 김선영의 이클래스라고요. 지금은 뭐 매크로 위주로 좀 많이 올려요. 매크로 위주로 많이 올리는데 가끔 가다가 지금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올리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나왔던 중요한 부분 캡처해서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시판에도 제가 가끔 많이 올려요. 가끔 시간 날 때 많이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웅달책방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약간 뭐 한 달, 뭐 2주 이런 거의 정리의 느낌이라면 또 김선영 대표님의 이클래스 그 채널에서는 또 실시간으로도 막 해주시고 네. 되게 시일성 있는 주제들 많이 다뤄주시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 큰 효과, 네. 수익률에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대표님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